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예, 저희는 한스 요하임 슈테리의 세계 철학사 읽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고대 인도 철학과 중국의 철학을 했었죠. 이번 주부터는 서양 철학 들어갑니다. 제2부 그리스 철학입니다. 페이지로는 172쪽이고요. 일반적 특징과 주요 시대가 소제목이네요. 이 해안 도시들은 그리스의 해안 도시겠죠. 항해와 무역에 의해 유복한 생활을 누렸으며 이런 생활 환경은 일반적 교양이 싹틀 수 있는 터전이 되었다. 역사상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나 확인되는 사실이지만 바다를 통해 외래 민족과 접하고 그 사고방식을 알게 된 민족은 정신적 삶에서 고무적이고 해방적인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음. 분명 고대 상인과 항해자들은 고향의 전통적인 생활 형태와 사고방식, 종교관념에 회의를 품은 최초의 인간들이었을 것이다. 수많은 신조와 세계관이 뒤섞여 각자 진리임을 선언하는 곳에서는 쉽게 그 모든 것에 대한 회의가 싹틀 수 있다. 음. 이 도시들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헌법과 이런 조건에서 발전한 자유로운 공공연설의 전통도 철학적, 학문적, 사상 형성에 고무적인 영향을 주었다. 음. 게다가 그리스 민족의 천부적 소질 역시 고대 그리스에서 철학적 사유와 연구가 놀랄 만큼 번창할 수 있는 선결 조건이 되었다. 그리스 민족은 풍부한 정신적, 예술적 능력과 건전한 현실 감각, 그리고 개별적 특수자에 대한 감각과 전체적인 균제 및 질서에 대한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복된 소질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음. 이래서 그리스에서 철학이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음. 자, 그리고 174쪽을 보면 이 종교적 저류를 이루는 대부분의 요소는 분명 그리스에서 발원한 것이 아니라 동방에서 유래한 것이었다. 호메로스의 종교가 현세와 밝음에 탐닉했다면 이 저류는 어둠과 피안으로 향했으며 죄와 속죄, 정화란 개념을 알고 있었다. 이런 저류에 속하는 신비적 제의들, 엘레우시스의 신비의식, 디오니소스 제의, 오르페우스 교는 철저히 밀교의 성격을 갖고 있었으며 호주인들이 그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대부분의 그리스인은 호세의 로마인도 이런 종교를 신봉했다. 이 저류에서 유래한 몇 가지 요소들은 철학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획득했으며 이는 피타고라스 학파와 플라톤 그리고 후대의 신플라톤주의에서 확인되는 사실이다. 그리스에서 세계사적으로 중대한 전환이 일어난 시기가 인도와 중국에서 비슷한 파급력을 가진 정신적 변혁들이 나타난 시기와 대략 일치한다. 이런 얘기, 추계 시대에 관한 얘기인데요. 중국에서 노자, 공자가 나온 시기랑 인도의 자인화교, 뭐 석가가 나온 시기, 그리스의 사상가들이 나온 시기, 유대교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 등장한 시기, 뭐 이런 시기가 비슷하다는 것이죠. 음. 근데 이런 걸 단순히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묘한 저항감을 느낀다. 아직까지 그 누구도 이 일치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어, 추계 시대. 왜 그 시대에 하필 서로 교류도 안 했는데 한꺼번에 그렇게 정신적인 변혁을 맞게 되었나? 그건 뭐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100m 달리기에서 10초대를 넘으면 그 이후의 사람들은 넘기가 쉽죠. 그 이전에 죽어도 안 넘어지다가 한 사람이 어떻게든 넘기니까 그 이후에 우후죽순처럼 10초대를 넘어서요. 이런 것이랑 정신적인 철학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구도
생각을 못했던 것들이 누가 그걸 생각하니까 그 이후에 다 넘어서고, 그건 인제 그 사람을 몰라도 상관없고 같은 지구에 있다면 누군가 넘어서면 어쨌든 그게 뭐 운동이든 철학이든 넘어서게 된다. 그럼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뭐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첫 번째 주요 시대, 그러니까 그리스를 이제 여러 시대로 나누면 첫 번째 주요 시대의 저작 시작을 알리는 것은 신학적 표상에서 벗어나 하나의 원소를 찾으려 한 점에서 공통적인 일련의 사상가들의 출현이다. 이 조류를 고대 자연 철학이라고 부른다. 그 뒤를 이어 피타고라스가 등장했는데 수 개념을 중시하는 그의 사상은 신비적 경향을 띠고 있다. 그리고 좀 더 젊은 세대의 자연 철학자들이 피타고라스와 거의 같은 시기에 등장했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자연 세계의 해명에 몰두하며 그런 의미에서 자연 철학자라는 점이 있다. 이들은 소박한 방식으로, 다시 말해 비판적 성찰을 거치지 않은 사변에 의해 작업했고 그런 점에서 독단적이었다. 이 시대의 철학자들은 소크라테스 활동 이전에 등장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이라고 총칭된다. 이 첫 번째 시대는 기원전 600년경에서 기원전 4세기 초까지의 기간이다. 첫 번째 주요 시대에서 두 번째 주요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소피스트들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기존 철학적 사유에 내재된 모순을 폭로하고 그 사유의 불충분함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이런 소피스트의 작업은 그리스 정신문화의 창조자인 위대한 새 사상가를 위한 길닦기의 의미도 갖는 것이다. 그들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겠죠. 이 세 철학자에 의해 그리스 정신은 유례가 없는 높이에 도달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철학적 분과, 논리학, 형이상학, 윤리학, 자연철학, 사회철학, 미학, 교육학은 이들에 의해 육산된 것이었다. 번영기를 누린 이 시대의 그리스 철학은 아테네가 그 중심이었기 때문에 아티카 철학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네요. 음. 다른 많은 민족이 그렇듯 그리스인은 자유가 상실되고 몰락의 그림자가 나라를 뒤덮을 무렵에야 정신적 성숙에 도달했다. 해겔의 말처럼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역에 날아오른다. 가장 오랜 기간 지속된 세 번째 주요 시대는 아리스토텔레스 사후로부터 기원 후 수세기 동안의 점진적 몰락을 거쳐 궁극적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대의 특징은 자연 연구의 의미가 퇴조한다는 점이 있다. 이 시대의 초기를 지배했던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간과 윤리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같은 시기에 등장한 회의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절충주의는 이런 모든 학설과 그 이전의 사상이 혼합되어 형성된 조류이다. 기원 후에는 플라톤 사상과 동방의 종교적 요소가 융합되어 신플라톤주의가 탄생하기도 했다. 음. 자, 이게 이제 어린말 서문이고요. 제1장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 들어갑니다. 아까 3시간 나눴었죠? 181쪽을 보면 1. 밀레토스의 자연 철학자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천문학과 달력, 동전, 계량법, 그리고 어쩌면 문자도 동방에서 소아시아 이오니아인들을 거쳐서 다른 그리스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이오니아 12도시들 중에서 가장 남부에 위치한 것이 밀레토스였다. 기원전 6세기의 이 도시는 주요 무역항이었고 아마 당시 그리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을 것이다. 여러 인종과 언어와 종교가 교차하는 이 도시는 그리스의 또한 서양의 학문과 철학의 발생지였다. 1. 탈레스 나옵니다. 밀레토스 자연철학자 중 최초 인물인 탈레스가 활동한 시기는 기원전 6세기 전반이다. 탈레스는 여행을 많이 하여 세상 물정에 밝은 상인이었고 특히 이집트를 자주 왕래했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정치가였으며 다방면에 관심을 가진 자연 연구가이기도 했다. 탈레스는 동방에서 전래한
천문학적 지식을 습득했던 것으로 보이며 일식을 정확히 예측해서 당대인들을 놀라게 했다고도 한다. 또한 그는 자력을 연구했고 하루 특정 시간의 그림자를 측정해서 이집트 피라미드의 높이를 알아내기도 했다. 또 탈레스는 수학의 몇 가지 기초적 정리를 발견했으며 이 중 하나에 그의 이름이 붙기도 하였다. 음. 마지막으로 그는 철학자였고 최근까지만 해도 고대와 근대 철학의 원조로 여겨졌다. 그리스인들은 그를 고대 세계의 7대 현인 중 최초의 인물로 꼽았다. 이처럼 해박한 지식을 지닌 탁월한 인물이라면 분명 사물의 깊은 본질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생각을 정의했을 것이다. 고대의 전설에 따르면 탈레스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자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남에게 충고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 밖에 신이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시작과 끝이 없는 무엇이라고 답했고 어떻게 해야 완전한 덕을 갖춰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타인이 행하면 잘못됐다고 비난할 만한 일을 스스로 저지르지 말라고 대답했다. 물을 만물의 원소로 주장했죠, 탈레스가. 여행을 많이 했다. 세상 물정에 밝았다. 응. 자, 그다음에 2번 탈레스 다음에 아낙시만드로스인데 아낙시만드로스는 탈레스와 거의 같은 시대의 밀레토스 시민이다. 탈레스의 명성이 흔들리고 있는 오늘날에는 아낙시만드로스가 고유한 학문으로서의 철학을 창시한 인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글을 적었다고 하죠. 자연에 대하여라는. 그의 견해에 따르면 세계의 근본 원리이자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것은 규정될 수 없는 무한자, 그리스어로는 아페이론이며 여기서 차가운 것과 따뜻한 것, 건조한 것과 습한 것 등이 분화되어 나온다. 또 지구는 공간 안에 자유롭게 떠 있는 것이며 유동 상태에 있던 최초의 지구가 점차 건조해지면서 생명체를 탄생시켰고 생명체들은 처음에 물에서 살다 나중에 땅으로 옮겨왔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이런 그의 생각은 현대의 진화론의 일부를 선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구는 원래 불의 원한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이 원한이 불을 뿜으며 하열하자 지구가 회전하게 되었다는 그의 학설은 별들의 운동을 물리학적 방법으로 설명하려는 최초의 시도였다. 영원한 법칙에 따라 규정될 수 없는 무한자로부터 새로운 세계가 태어나고 다시 그 무한자로 돌아가는 일이 영원히 반복되며 이런 가운데 시간의 질서에 따라 불의에 대한 벌과 속죄를 서로 나누게 된다. 네, 3번 아낙시메네스. 밀레토스의 자연 철학자 가운데 세 번째 인물인 아낙시메네스는 아낙시만드로스와 동시대인이었다고 해요.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를 원소로 생각했다. 물론 그가 말하는 공기는 말 그대로의 공기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생명력이 있는 기체로서의 공기를 영혼이라고 또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낙시메네스 역시 우주의 생성과 소멸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고 생각했다. 밀레토스의 세 철학자들이 지닌 공통점은 모든 존재자의 생성을 하나의 궁극적 원소 내지 물질적으로 파악된 근본 원리에 해명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 철학자들이 갖는 중요성은 이들 각자가 시도한 방법이 있지 않다. 아까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 뭐 공기다, 무한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들의 중요성은 그런 물음을 최초로 아무런 선입견 없이 자연과학적 사고에 의해 다루었다는 점과 현상의 다양성을 하나의 근본 원칙으로 환원시켜 설명하려 한 대담성에 있다. 중요하죠. 이런 말들. 자, 그다음 피타고라스입니다. 음, 밀레토스의 자연 철학자들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다뤘고 이제 피타고라스 들어갑니다. 생애와 학설. 그리스의 학문, 특히 수학의 기초를 마련한 공적은 밀레토스의 학자들 못지않게 피타고라스에게도 돌아간다. 수학자이며 천문학자인 동시에 철학자였던 그는 사모스 섬에서 출생하였으며
오랫동안 방랑 생활을 했다고 하네요. 이집트와 동방에도 다녀왔다. 방랑을 마친 피타고라스는 이탈리아 남부의 도시인 크로톤에 종교 교단을 하나 설립하여 여기서 교사로 활동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있죠.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유명하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두 개의 직각이라는 인식도 그에게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피타고라스는 수학을 그 자체 목적으로 삼거나 하나의 전문 과목으로 한정 지으려 하지 않았다. 수학, 특히 수의 이론을 자기 철학의 핵심으로 삼았다. 오늘날 철학을 뜻하는 필로소피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도 피타고라스다. 전승된 문헌에 따르면 그는 당시 흔하게 쓰이던 소포스, 즉 현자라는 호칭이 너무 외람되다고 여겨 좀 더 겸손한 필로소프, 즉 지혜의 친구 내지 애호가란 호칭으로 자신을 부르게 했다. 피타고라스의 교설은 세계의 본래적 비밀과 구성 요소가 수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1에서 10까지의 모든 기수는 각기 특별한 힘과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 가운데 무엇보다 10이 완전하고 포괄적인 수이다. 피타고라스는 세계를 코스모스라 부른 최초의 인물인데 코스모스는 질서 있고 조화로운 체계로서 표상되는 세계를 가리킨다. 이런 세계의 조화가 가능한 것은 세계 안의 모든 것이 수적 관계에 의해 배열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피타고라스는 이 점이 무엇보다 음악에서 입증된다고 생각한다. 그는 음의 조화로운 협화음과 음계를 수적 관계로 환원시킨 최초의 인물이었을 것이다. 피타고라스는 우주의 구조에서도 음악적 조화를 찾아낸다. 움직이는 모든 물체가 크기와 운동 속도의 상황에서 소리를 내듯 천체는 궤도를 돌면서 끊임없이 천체의 음악을 울린다. 다만 우리에게는 이 음악이 지각되지 않는다. 음. 피타고라스는 밀레토스 학파와 달리 세계의 비밀을 하나의 원소가 아니라 하나의 근원 법칙에서 찾는다. 즉 그는 이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인 불변의 수적 관계 속에서 그 비밀을 찾고 있다. 피타고라스의 수 이론은 동양에서 유래한 것이 거의 확실한 종교적이고 신비적 관념과 결부되어 있다. 특히 인도의 윤회설과 상당히 흡사한 생각이 그의 수 이론에서 발견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불멸하는 영혼은 육신의 형상을 되풀이해서 바꿔나가는 기나긴 정화의 과정을 거치며 이 과정에서 동물의 형상을 취할 때도 있다. 따라서 인도 종교에서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 교설에는 동물을 죽이거나 제물로 바치는 것 혹은 그 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하는 계율이 있다. 생의 목표는 정화와 경건한 태도를 통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피타고라스의 윤리학 역시 인도 종교들과 유사한 특징을 보여준다. 즉, 이 윤리학에서는 자기의 수양과 자족, 금욕이 중시되고 있다. 자, 187쪽 2번 피타고라스 학파인데요. 피타고라스가 세운 종교단체는 1년의 엄격한 계율로 인해 지극히 폐쇄적인 비밀 결사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 단체는 국가 내에 또 다른 국가처럼 강한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이 결사에 가입하는 사람은 입단 시 금욕적이고 검소한 삶을 살 것이며 사람을 해치지 않는 동물을 살생하지 않을 것이고 또 하루 동안 잘못을 저지르거나 계율을 어긴 적이 없는지 저녁마다 반성하겠다는 사역을 했다. 또한 이들에게는 절대 복종과 비밀 엄수의 의무가 있었다. 이 결사는 여자도 받아들였는데 철학과 문학은 물론 가사에 등등한 피타고라스의 여인들은 고대 그리스에서 최고의 여성상으로 칭송받았다. 또한 이 교단의 성원들은 5년 동안 완전한 침묵을 지키면서 공부를 마쳐야 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음악과 체육, 의술 외에 학문적 교양을 특히 중요시하여 권장하였다. 이런 수업 과정에서 스승의 권위는 거의 절대적인 것이어서 교단에서 어떤 학문적 발견이 이루어지면 그 공적이 모두 스승에게 돌려졌다. 그리하여 아우토스에파, 즉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한마디는 어떤 명제이건 간에 그에 대한 가장 강력한 확증을 의미했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이제 교단은 정치 영역에서 권력을 획득하고자 했으며 이때 다분히 귀족주의적 경향을 추구했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곧 세인의 공격을 초래했으며 크로톤의 집회소가 방화로 붕괴되면서 학파 자체가 처참히 괴멸하기에 이르렀다. 음, 이게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의 끝이고요. 그 다음 엘레아 학파입니다. 일 크세노파네스는 기원전 570년경 그리스인들이 정착한 소아시아 서해안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189쪽. 크세노파네스는 철학적 입장에서 고대 그리스 종교를 대담하고 집요하게 공격했던 대표적 인물이었다. 그는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당시의 신들에게는 신이란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를 힐난했죠. 인간에 된 신들을 비웃었다. 신은 다수로 존재할 수 없으며 하나의 신이 다른 많은 신을 지배할 수도 없다. 쥐권 최선의 존재는 오직 하나만 있을 수 있다. 이 지구한 신은 동시에 세계 전체의 통일성과 같은 것임에 따라서 그의 교설은 범신론이라 불릴 수 있다. 헤제노파네스는 냉철한 논리를 무기로 전통 정교와 일체의 미신이나 기적사상, 더 나아가 윤회설의 반기를 들었던 최초의 그리스 철학자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지구한 존재를 전체 우주의 통일성과 동일시한 점에서 동시에 다양한 현상 배후에 영원한 영원불변한의 존재가 있다는 교사를 최초로 전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다음에 이 파르메니데스인데요. 음, 파르메니데스는 어, 쭉 넘어가서 음, 생성 생성되는 것은 그 전에는 아직 있지 않은 것이다. 파르메니데스는 생성이나 운동은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고 오로지 불변의 항구적 존재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어, 또 존재자는 모든 것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존재에 대립되는 생각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생각과 존재자는 하나이다. 감각은 모든 오류의 근원이다. 이런 말을 했고, 그리고 엘레아의 제논이 있습니다. 변화를 부정하는 파라메니데스의 학설은 논박의 여지가 많은 이론이었으며 처음부터 무수한 공격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제논이 이 파르메니데스 스승의 학설을 비판적 논박에서 지켜내는 걸 자기의 주요 과제로 삼아요. 그래서 제논은 변증법의 창시자로 관주됩니다. 자, 스승인 파르메니데스에 대한 비난의 핵심은 다원성과 변화를 부정하는 그의 이론이 모순을 낳는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제논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 오히려 존재자의 다원성과 운동의 실제성을 가정하는 것이야말로 해결될 수 없는 모순을 낳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려 한다. 그래서 운동의 실제성을 반박하는 두 가지 논증이 있어요. 유명한데 아킬레스와 거북이가 경주하는 게 있죠. 근데 거북이가 먼저 출발하면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절대 못 따라잡는다 라는 논증이에요. 왜냐하면 A 지점에 아킬레스가 도달하는 순간 거북이는 더 앞에 있는 B 지점으로 간다는 거죠. 이런 과정이 무한히 되풀이된다. 둘 사이의 간격은 좁혀질 수 있지만 결코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 이런 논증이 있고 이게 운동의 실제성을 반박하는 논증입니다. 두 번째는 날아가는 화살을 순간순간 떼어서 관찰하면 매 순간 화살은 공간의 특정 지점에 멈춰 있다. 화살은 매 순간 정지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따라서 날아가는 화살은 움직이지 않는다. 운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논증을 했다고 합니다. 시간의 본질은 그런 개별 시점을 관통하는 연속적 흐름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시간을 개별 순간으로 쪼갠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만 가능한 일일 뿐 시간의 고유한 성질과는 관계가 없다. 이건 저자가 한 말이죠.
우리가 건전한 상식을 논거로 해서 제논의 주장을 논박했다고 믿는 순간에도 언제든 재반론이 제기될 수 있으니 바로 이런 것이 진정으로 변증법적 과정이다. 후대의 모든 철학자에게 제논의 논증들은 최소한 한 가지 점에서 획기적 의의를 갖고 있다. 즉 명백하고 자명하게 여겨지는 견해나 진술, 또 우리가 그것을 비판적으로 파고든다면 의심스럽고 허술하여 모순적인 것으로 밝혀질 수 있으니 제논의 논증은 바로 그 점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었다. 이런 의의가 있다는 거죠. 음. 그다음에 헤라클레이토스와 기원전 5세기의 자연 철학자들인데요. 헤라클레이토스. 대중을 멸시하고 외톨이적 성향이 강했으며 민주주의에 적대적이었던 헤라클레이토스는 생활에서나 사상에서나 아무도 생각지 못한 독자적 방향을 선택했다. 그는 자연에 관한 사정을 글로 남겼는데 극단적이고 완고한 주장이 온갖 상징과 비유로 가득 찬 양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의미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해요. 어, 헤라클레이토스의 인식이 지닌 위대함은 음, 부단한 흐름의 배면과 내면에서 하나의 통일성 내지 통일적 법칙을 찾아낸다는 점이죠. 다시 말해 다원성 속에서 통일성을 찾고 통일성 속에서 다원성을 찾아낸다는 점에 있다. 이게 이제 헤라클레토스의 의의라고 한스 요하임 슈테리가 말하네요.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런 주장을 하죠.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만물은 흘러가며 정지된 곳이라고는 없다. 이런 주장. 그래서 이런 의의, 방금 읽어듣던 이런 의의가 나오는 것이고. 물론 헤라클레이토스에 따르면 세계의 생성 소멸을 이끌며 따라서 인간이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바로 로고스이다. 로고스. 로고스는 진술, 이성적 말, 원리, 공식 등을 뜻할 수 있고 세계 법칙이라 해석되기도 한다. 어, 또 넘어가서 헤라클레이토스는 근원적 불에 관해 말하는데 영원한 법칙에 따라 타올랐다 꺼지기를 반복하는 이 불로부터 온갖 대립물을 포함하는 세계가 나타났다 물러나기를 되풀이한다. 여기서 헤라클레이토스는 말 그대로 불보다는 좀 더 일반적이고 전이된 의미에서 불을 생각하는 듯하다. 근원적 에너지라고도 하네요. 근원적 에너지로부터 불이 근원적 에너지죠. 부단히 다양한 것이 전개되도록 만드는 위대한 법칙은 바로 대립의 통일이다. 모든 발전은 양극의 대립적 또 힘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일어난다. 신은 낮과 밤이며 겨울과 여름이고 전쟁과 평화이고 호망과 굶주림이다. 어, 이념과 이념, 인간과 인간, 남자와 여자, 계급과 계급, 민족과 민족이 투쟁하는 가운데 조화로운 세계 전체가 형성된다. 이런 의미에서 투쟁 내지 전쟁은 모든 것의 아버지이고 모든 것의 왕이다. 모든 것은 존재하기 위해 자신의 대립물을 필요로 한다. 어, 갈등과 조화라는 것이죠. 음. 건강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은 병이며 선함은 악함에 배부름은 배고픔에 휴식은 피로에 견주어서만 존재한다. 대립물이 서로 짝을 이룬다. 이 변증법적 발전 이론의 최초 모델이라고 하네요. 헤겔이 이런 변증법 얘기했죠. 마르크스도 그렇고. 음. 자, 쭉쭉 넘어가서 헤라클레이토스 사상의 의의는 어떤 특수한 학파를 형성했다는 데 있다기보다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그가 처음 사용한 로고스라는 개념은 기독교 신학에서 신의 말씀이란 뜻이 되었다. 또 이미 말했지만 대립의 통일에 관한 어, 그의 이론은 헤겔에 의해서 다시 나타나며 그렇죠. 허버트 스펜서의 진화론도 그와 흡사하다. 투쟁이 만물의 근원이란 헤라클레토스의 사상은 니체와 다윈에게서 재등장한다. 이처럼 비밀스럽고 불투명한 인물이 철학사에 남겨놓은 토막글들은 반쯤 묻혔지만 결코 말하지 않는 샘물이 되어 오늘날까지도 본원적 지식을 공급하고 있다.
그다음에 엠페도클레스입니다. 이 사람은 정치가, 시인, 종교 교사, 예언자, 의사, 마술사, 철학자였대요. 철학사에서 그는 독창적 사상가이기보다는 선행한 여러 학설에서 몇 가지 사상을 선별해내어 하나의 새로운 전체로 조합하려 한 인물, 그러니까 절충주의자라고 합니다. 199쪽을 보면 어, 밀레토스의 자연 철학에서는 처음에는 물, 그 뒤에는 공기를 원소로 이해했고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 원소라고 생각했다. 엘레아파에서는 흙을 원소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그런데 엠페도클레스는 최초로 이 네 가지 근본 물질을 동등하게 병치시켰다. 그리하여 서양을 포함한 여러 민족이 민간 의식에서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는 불, 물, 공기, 흙이라는 사원소의 관념이 그에 의해 처음으로 정립되었다. 그는 이렇게 해서 하나의 원소를 찾는 데 몰두했던 고대 자연 철학을 확실하게 종결시켰다. 아, 좋죠, 문장이. 엠페도클레스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엠페도클레스에 따르면 모든 생성 변화를 추동하고 형성하는 힘은 통합하는 힘과 분리하는 힘이며 그는 이것을 사랑과 증오, 견인과 반발이라고 부른다. 세계의 발전 과정에서는 이 두 힘이 번갈아가며 우세한 힘을 갖는다. 모든 요소는 사랑에 의해 완전하고 복된 통일에 이르기도 하고 증오에 의해 서로 분열하기도 한다. 통일과 분열에 대한 이론인 거죠. 이 두 과정 사이의 과도기에서 개별 존재들이 생성하고 소멸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엠페도클레스는 생명체의 발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먼저 하등 유기체가 생긴 다음 고등 유기체가 생겨났으며 또 먼저 식물과 동물이 생기고 나서 인간이 탄생했다. 그리고 최초의 존재에는 양성을 함께 지니고 있었으나 이것이 나중에 각기 다른 성을 지닌 두 개체로 분할되었다. 이런 견해에서는 후대에 특히 근대의 진화론이 선취되고 있다. 네 번째, 인식과 관련해서 엠페도클레스가 제시하는 원칙에 따르면 외계의 모든 요소는 우리 안의 동질적 요소에 의해서 인식된다. 만약 눈이 태양과 비슷하지 않으면 태양을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다. 괴테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음. 그다음에 3번 넘어가서 레오키포스와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이라고 나오네요. 레오키포스의 원자설은 위대한 제자인 데모크리토스를 통해서만 알려져 있다. 음. 데모크리토스는 스승 레오키포스에서 배운 모든 것을 자기의 체계로 통합했다고 합니다. 201쪽. 데모크리토스는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영구 여행을 떠날 수 있었으며 일설에 의하면 이집트와 페르시아, 인도까지 다녀왔다고 한다. 음, 온갖 곳을 다 가봤던 거죠. 어, 어, 갔다 와서 여행 갔다 와서 이제 학문과 사색에만 전념했다. 어, 모든 학문에 통달했다. 충만한 것과 공허한 것인데 엘레앙파의 철학자들 특히 파르메니데스가 말했던 우리는 어떤 비존재자 즉 완전히 비어있는 공간이 실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다원성과 운동 변화, 생성, 소멸을 생각할 수가 없다. 엘레아파의 철학자들은 이런 과정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운동과 다원성 등을 부정하고 오로지 불변하는 하나의 존재자만이 실재한다고 주장했다. 데모크리토스 역시 한편으로는 어떤 존재도 완전한 무로부터 생겨날 수 없다고 확신한다.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은 모든 생성이 필연적이라는 레오키포스의 명제에도 모순된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운동과 다원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도 타당치 않다고 여긴다. 그리하여 파르메니데스와 정반대로 데모크리토스는 어떤 비존재자, 즉 비어있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과정을 받아들이고 결심한다. 따라서 에오키퍼스와 데모크리토스에 의하면 세계는 공간을 채우고 있는 무엇, 즉 존재자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공허, 즉 공간이란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네, 원자.
공간을 채우는 것은 단 하나의 무엇이 아니다. 공간은 무수히 많고 아주 작은, 그리고 아주 작기 때문에 지각되지 않는 물체들로 이루어진다. 공간은 계속 공허가 없다고 하고 더 이상 분할되지 않기 때문에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의 원자, 아톰이라고 불린다. 음. 모든 합성물은 서로 분리된 원자들이 합쳐져 생겨난 것이다. 원자 자체는 창조되지 않고 파괴되지 않으면 무한하다. 그다음에 1차적 성질과 2차적 성질이 나와요. 사물을 이루는 그 원자들의 형태와 길이, 크기, 배열 이제 차이에서 이제 모든 성질이 비롯되는데 오직 중력과 밀도와 경도만이 사물 자체의 성질이다. 이게 1차 성질. 근데 2차 성질은 온도, 냄새, 맛, 소리, 사물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죠. 이게 2차 성질. 그러니까 절대적인 성질이 1차, 주관적인 성질이 2차. 관습적으로는 색깔이나 단위와 쓴것 등을 말하지만 실제로 있는 것은 원자와 공업뿐이다. 원자의 운동은 영원한 시간 동안 무수한 원자는 중력의 법칙에 따라 무한한 공간에서 운동한다. 원자들이 서로 부딪히고 튕겨나가면서 회오리 운동을 일으키며 광물을 만들고 무수히 많은 세계가 탄생하고 불굴의 법칙성에 따라 이루어진다. 인간의 영혼도 원자로 구성된다고 해요. 죽으면 그 원자가 흩어지는 거죠. 윤리학. 인간은 마음의 명랑한 만족 상태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절제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 정신적 자산을 중히 여겨야 된다. 인간에게는 영혼의 힘이 소중하다. 이런 말들. 유물론적이라고 합니다. 현대의 과학적 세계상으로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아낙사고라스를 보면 어, 천체 현상에 주된 관심을 기울였다. 뭐예요? 질적으로 다양한 원소들이 무한히 많은 수로 존재한다. 이런 원소들을 사물의 씨앗 혹은 싹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누스라는 추상적 철학 원리, 사유의 정신을 말했다는 거죠. 도입했다. 어, 모든 사물 중에서 가장 순수하고 섬세한 것. 아낙사고라스는 신적 정신을 단지 최초의 동인으로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 여기까지가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 2부 그리스 철학의 1장의 내용,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2장 그리스 철학의 전성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